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환경과 사회 2주차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입부였는데요. 현대 환경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세 가지 뭐였죠? 물질주의, 파편주의, 진화주의였죠. 그래서 오늘날 환경관은 이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한다. 자연이 죽어있는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생각과 또한 자연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오늘날 우리의 환경에 대한 관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3주에 걸쳐서는요, 좀 역사적인 그러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양 환경관의 기원 첫 번째 주제 고대 그리스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환경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고대 그리스 사상과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고대인들의 환경에 대한 생각이 현대인의 환경에 대한 생각과 어떻게 달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대인들의 환경관이 현대적 환경관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환경관은 두 가지 대립되는 사상의 갈등으로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연이 되겠고요. 하나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chance versus design 이렇게 얘기합니다. chance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되겠고요. design은 설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냐 우연이냐, 우연이냐 설계냐 하는 걸 놓고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대립되는 사상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우연이라는 것일까요? 이 자연이 우연적으로 생성되었고 유지된다라고 보는 것이 우연의 관점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 자연은 설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정교한 설계된 결과물이다.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교한 설계의 산물이다 라고 보는 그러한 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그 두 가지 관점 중에 어떤 관점에 더 가까운 자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현대의 환경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강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환경관은 우연의 관점이냐, 설계의 관점이냐? 현대의 환경관이라고 제가 제시했던 것들은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관점이기도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관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그러한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라지만 또 강력한 힘을 때로는 형성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주류 사상의 반동으로서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원을 우리가 추적해 나가다 보면 결국 그리스 사상에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 사상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할까요?
서양에서는 기원전 4세기에 과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4세기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을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탈레스는 밀레토스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탈레스를 위시해서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데로스라고 하는 3명의 자연 철학자들을 묶어서 밀레토스 학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밀레토스 학파는 최초의 과학자 그룹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초의 철학자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최초의 철학 문제는 자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 철학자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제기한 철학적 문제가 바로 자연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탈레스는 만물이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이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낙시만데로스는 만물이 무한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기 다른 만물의 근원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근거들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이 자신의 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여러 가지 그러한 증거들, 이런 것들이 결국 철학적 토론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신화와는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나 철학이 등장하기 전에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자연현상을 초자연적인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설명하곤 했죠. 근데 신화는 누군가 제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누군가 그것을 듣고 믿어야 할 것이 신화였던 것이죠. 비판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6세기에 이르게 되면 새로운 지적 전통이 수립됩니다. 호메로스 시대에는 무비판적으로 믿어졌던 것이 탈레스의 시대에 와서는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갔던 것입니다. 이들이 문제 삼았던 최초의 문제는 바로 만물의 근원의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물이 물로 이루어져 있느냐, 만물이 공기로 이루어져 있느냐, 만물이 무한으로부터 나왔느냐, 이런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3인 중에서 아낙시만데로스의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아낙시만데로스는 만물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만물이 무한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했죠. 이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혼돈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죠. 카오스의 상태로부터 질서 잡힌 그러한 코스모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모든 그러한 물질들이 구분되지 않고 뒤섞여 있는 상태, 혼돈의 상태. 그것이 바로 무한인 것이죠. boundless. 그것으로부터 이것들이 분리되어서 오늘날 그러한 자연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천둥이 바람에 의해 생겨난다고 이야기했고, 번개는 구름이 쪼개지면서 생겨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낙시만데로스는 생명의 기원을 습기에서 찾았습니다. 축축한 곳에서 무생물로부터 생물이 생겨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관찰해 보면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죠. 축축한 옷에서는 곰팡이가 핍니다. 축축한 땅에서는 뭔가 싹이 올라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연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아낙시만데로스는 생각했던 것이죠. 축축한 곳에 햇빛이 비침으로써 미세한 생명체들이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생물들은 무생물로부터 생겨난다 라고 아낙시만데로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또한 원시적 형태의 동물로부터 변화되어 생겨났다라고 아낙시만데로스는 이야기했는데요. 이러한 모든 변화들이 어떤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우연적으로 벌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아나크시만드로스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5세기경에 이르게 되면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오니아 학파의 일원으로서 출연하게 되는데요. 엠페도클레스는 오늘날까지도 그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리스인들의 표준 원소 개념, 즉 사원소 개념을 주창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엠페도클레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네 가지 뿌리가 있다. 물, 불, 흙, 공기가 그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 뿌리, 네 가지 근원은 순수한 물질을 눌렀어요. 만물의 복잡한 모든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의 혼합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그러한 원소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죠. 이러한 네 가지 원소로부터 다른 종류의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사랑과 투쟁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엠페도클레스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게 되면, 사랑의 힘이 넘치게 되면 원소들이 결합을 하고, 투쟁의 힘이 넘치게 되면 결합했던 원소들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설계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사랑과 투쟁이 작용하는 그 작용 또한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연적인 원인작용에 의해서 우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투쟁의 시대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엠페도클레스가 상당히 진화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흙이 발생 능력을 갖고 있어서 원시적인 생명체가 출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나크시만드로스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체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랑의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생명체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그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랑의 힘이 오랫동안 작용해야 된다라고 엠페도클레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원소들이 아무 목적도 없이 흩어졌다 모였다 하게 되는데 그 흩어짐과 모임을 지배하는 것이 사랑과 투쟁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어떤 특정한 시대에는 사랑의 힘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다 보면 단순한 사원소가 복잡한 물질로 바뀌게 되고 그 복잡한 물질들이 서로 뭉쳐서 원시적인 형태의 기관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기관들이 뭉치고 뭉쳐서 개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자의 다리와 말의 꼬리와 코끼리의 귀와 이런 동물들의 신체 부분들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사랑의 힘에 의해서 다시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 눈에는 마치 괴물과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말의 꼬리를 갖고 있고 사자의 갈기를 갖고 있고 코끼리의 귀를 갖고 있는 그런 해괴하게 생긴 동물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키메라. 근데 그러한 어떤 괴물들은 생존 능력이 아주 적어서 오래 생존하지 못하고 또 생존한다 하더라도 자손을 남기는 수준까지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좋은 조합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우연적 결합이 막 이루어지다가 만에 하나 정말 좋은 조합, 말 그대로 말의 머리와 말의 다리와 말의 몸통과 말의 꼬리가 이렇게 뭉치는 경우도 만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상적인 조합은 결국 그 개체에게 생존 가능성을 높여줘서 생존할 뿐 아니라 자손까지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엄청나게 번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생존 경쟁, 적자 생존 개념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연 선택의 개념조차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엠페도클레스의 이러한 어떤 생물 발생설은 우연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면에서 찰스 다윈이 생각했던
우연에 의거한 진화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연에 의한 자연의 발생과 변화를 이야기했던 또 한 그룹의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자론자들입니다. 이 고대 원자론자들은요, 현대 과학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원자 사상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자연관, 환경관에 그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고대 원자론의 대표자는 데모크리토스와 레오키포스입니다. 이들은 우연에 의해 만물이 생성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완성시켰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아낙스만데로스나 엠페도클레스가 초기에 주창했던 이론을 더욱더 정교화하고 더욱더 일반화한 이론이 원자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만물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자가 없는 곳은 진공이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근원적인 입자인 것이죠. 오늘날 생각하는 원자를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날 생각하는 원자와 고대 원자론자들의 원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오늘날의 원자는 잘라집니다. 그죠?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은 또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더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고대 원자론자의 원자와는 다릅니다. 고대 원자론자들의 원자는 정말 쪼개지지 않는 그러한 알갱이였어요. 그리고 현대적인 원자는 그 크기라고 하는 것이 10의 -1승 나노미터에서 1나노미터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커봐야 10배 정도 직경으로 따졌을 때요. 하지만 고대 원자론들이 생각하는 원자는 훨씬 크기 차이가 많습니다. 상상하기 나름이겠죠. 아주 미세한 원자로부터 아주 커다란 원자까지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질은 동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덩치가 큰 원자와 덩치가 작은 원자가 그 바탕의 구조물은 동일한 재료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원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재료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크기와 모양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적인 원자는 대충 다 구형이죠. 그렇지만 고대 원자론자들이 생각하는 원자는 별의별 모양이 다 있습니다. 둥근 공 모양이 있는가 하면 털이 달린 놈, 정육면체, 원통형, 갈고리 형태, 도넛 형태, 별의별 형태에 다 상상할 수 있는 원자를 다 생각해냈어요. 모양 또한 다양하고 크기 또한 다양하니 그러한 모양과 크기의 다양성으로부터 물질의 성질이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자론자들의 설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원자들이 어떻게 해서 결합하고 분리되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현대 원자론은 전자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기적 인력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한 결합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유결합,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이온결합, 전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 전기적으로 결합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대 원자론자들이 말하는 원자들의 결합에는 특정한 법칙이 없습니다. 그냥 짝을 지었을 때 서로 잘 맞아떨어지면 붙어있는 것이고 붙어있기 좋지 않은 그러한 형태들로 이루어졌다면 흩어질 것입니다. 한동안 결합이 유지되다가도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원자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도 우연적이며 그것이 또 분해되는 것도 우연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우연히 갖추게 되었고 언젠가는 또 우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론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설계는 없습니다.
온난화과 같은 모습이 만들어져야, 유지되어야 어떤 정당화 근거도 없습니다. 창조자도 없고, 심지어 영혼조차도 모두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신론을 부추기게 되고, 그것이 또 주류 철학자들로부터 원자론자들이 배척받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인간의 영혼조차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상당히 급진적인 생각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그들의 급진성으로 인하여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만, 그러한 생각이 또 이후에 에피쿠로스 학파에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근대 사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방금 정리했던 원자론자들의 생각을 헬레니즘 시대에 이어받았던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인물이 주도했죠.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에 주로 활동을 했는데요. 원자론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좀 더 포괄적인 그러한 철학이론으로 정교화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물질관을 들여다보게 되면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토아 학파와 대립선상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루크레티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옹함으로써 스토아 학파를 공격하곤 했는데요. 스토아 학파가 극단적인 설계론자였다고 하는 점에서 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우연론자였기 때문에 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윤리적으로는 쾌락주의를 주창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사상을 견지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우연적으로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삼라만상이 그런 모습을 띠게 된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설계도 없으며 모든 것이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이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근거죠.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 자연이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스토아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 설계되었다면 왜 인간이 살기에 그렇게 안 좋은 환경들을 우리가 보게 되느냐? 예를 들면 농사를 짓다 보면 인간에게 유익한 농작물들은 잘 자라지 않는다. 김을 매주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해야만 겨우겨우 자라는 것이 농작물인 반면 잡풀들은 심지도 씨 뿌리지도 관리해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잘 자라더라 하는 겁니다. 농경이 필요한 이유, 바로 자연이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정말 이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설계된 그러한 공간이라면 왜 맹수들이 있어서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일까? 사자, 호랑이, 인간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죠. 그 당시에는.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왜 이러한 맹수들은 존재할까? 인간에 길들이기 쉽고 이용하기 좋은 그런 순한 동물들만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을까? 근데 자연은 그렇지 않더라. 그러므로 자연이 인간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모든 것은 우연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할 존재인 것이다. 당장 인간에게 당면한 쾌락을 만끽하라. 언제 그 쾌락이 사라져버릴지 모르나니. 이런 식으로 자연관이 또한 윤리관으로 이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본성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책이 바로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르네상스 시대에 발굴 번역되어서 원자론을 널리 퍼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연론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설계론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설계론을 전교한 인물 플라톤부터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플라톤은 4세기경에, 기원전 4세기경에 활동했었는데요. 결국 설계론이 그리스 사상에서는 주류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자연은 설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왜 그럴까요? 플라톤은 이데아 사상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의 그 이상적인 모든 것을 본따서 물질 세계, 물질의 세계, 진료의 세계는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는 이데아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절대 이성이 만들어 놓은 이데아가 구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 속에서는 우리가 설계를 볼 수가 있다. 질서를 볼 수가 있다. 목적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플라톤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플라톤은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을 수용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각각 기하학적인 도형에 결부시켰죠. 그래서 네 가지 원소 또한 정교한 기하학적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하학적 도형들이 이합 집산을 하는 가운데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원소들이었던 것이죠. 플라톤은 조물주를 상정을 했습니다.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조물주가 있어서 바로 이데아의 세계, 형상의 세계를 본따서 진료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혼돈의 세계, 물질 세계에 질서를 부여한 그러한 조물주. 스스로가 입법자는 아니지만 그러한 자연의 질서를 이데아의 세계가 갖고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물질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했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사 작업이 완전하지 않았다. 왜 완전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데미우르고스의 능력의 한계라기보다는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였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상의 세계가 영원 불변이며 완전한 반면 진료의 세계는 정반대의 성질, 즉 일시적이며 항상 변하며 불완전한 그러한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질서, 목적, 설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인 반면에 조물주가 그런 진료의 세계에 이데아의 세계를 본딴 질서를 부여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코스모스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무질서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코스모스인데요.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코스메틱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 화장수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우주, 질서가 잡힌 아름다운 우주의 개념을 플라톤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우주는 아름답다. 질서를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세계에서는 수학적 원리도 반영되어 있고 피타고라스가 얘기했던 그런 수학적 질서가 자연세계에 또한 반영되어 있고 전체의 운동 또한 그러한 질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우주는 구형이며 별의 궤도 또한 원을 그리고 있다. 별은 구형의 항성 천구에 붙어서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이 상정한 이 자연세계는 상당히 질서정연한 세계였습니다. 그러한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이 설계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한 우주의 출현과 유지를 더욱더 정교화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설계가 누구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설계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즉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계 또한 불변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원소설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가지 원소가 이 지상계를 구성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우주는 질서가 잡혀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지상계와 천상계는 분명하게 대별되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세계로서 존재합니다. 모든 물질들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움직이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정교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학적 질서가 반영되어 있죠. 우주는 완전한 구형이며 달을 경계로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어진다. 천상계는 영원불변이며 완전하다. 불변한다고 하는 것은 위치의 이동은 제외합니다. 어찌됐든 천체는 위치가 변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등속 원운동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천상계가 제5원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천상계는 제5원소, 지상계는 4가지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또한 다릅니다. 천상계는 완전한 원운동을 하게 되죠. 모든 천체들이. 반면 지상계는 직선운동을 하게 됩니다. 무거운 건 내려가고 가벼운 건 올라가는 것이죠. 흙은 물속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흙은 공기 중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불은 공기 중에서 위로 올라가고 물, 불, 흙, 공기 4가지 원소가 각각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운동을 하게 된다. 모두 직선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완전한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에 대해서도 이론을 전개했는데요. 생물이야말로 그가 볼 때에는 이러한 설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연물입니다. 왜냐하면 생물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면 생물은 자신의 생존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신체 구조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놀라운 적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설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진화의 과정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자신의 생존 목적에 맞게끔 신체 구조를 타고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반진화론의 선두에 섰어요. 이런 식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관념이 나중에 기독교 세계에서 상당히 수용되기 쉬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생물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위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설계가 자연세계에는 충만하다. 그 설계 자체가 신에 의해서 부여됐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기독교적 관념에서 볼 때도 자연세계는 신의 설계의 산물이고 그런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기독교 사상은 융화되기에 상당히 친숙한 그런 사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 실제로 14세기 이후에 기독교화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서양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자, 설계론을 극단적인 형태로 몰고 갔던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 유파가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스토아 학파는 기본적으로 자연이 설계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 설계론을 더욱더 극단적인 형태로 끌고 가서 그 설계는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가령 스토아 학파의 이론인 세네카는 강을 보라. 강이 왜 존재하는가? 강이 왜 존재하죠? 땅이 파여서 그냥 물이 흐르다 보니까 생긴 게 강이 아닐까요? 근데 세네카의 설명은 달라요. 세네카는 강은 인간이 운송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이 만든 것이다. 즉 자연적 운하라는 것입니다. 천연적 운하, 신의 배려. 믿어지십니까?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배로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도로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겨운 것이었고요. 물론 로마가 도로를 세계 곳곳에 건설을 하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배로 운반하는 것인데 강이 있는 곳은 내륙 깊숙이 강을 따라서 물건을 운반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이 없는 곳은 운하를 만들었죠. 사람들이 땅을 파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강이야말로 정말 고마운 운송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네카는 강의 존재를
인간을 위한 신의 설계로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세네카는 광맥의 존재에 주목하면서 당시 금광맥, 구리광맥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거든요. 이런 귀한 금속들이 다른 물질들과 혼합되어 있지 않고 거의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는 그러한 광맥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인간이 금속을 이용하여서 문명을 건설하기에 편리하게끔 신이 배려한 것이다 라고 세네카는 설명을 해요. 아전 인수격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다 인간 위주의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형태의 자연관, 설계론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또 스토아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키케로는 이 설계의 증거로 가축이나 맹수의 신체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축은 인간에게 길들이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온순한 특성, 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개 같은 것은 인간에게 아주 친근하고 그러면서도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과 더불어. 반면 맹수는 어떠한가? 맹수는 인간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존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날카로운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져서 또 빠른 몸동작을 가져서 다른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자연의 설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물들은 동물 나름대로, 맹수들은 맹수 나름대로 자신의 생존에 적합한 그러한 신체 구조를 갖추고 있고 또 가축은 가축대로 자신의 생존에 적합한 그러한 습성과 신체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동물들의 환경의 적응, 어댑테이션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와 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윈 이후의 진화론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친 그러한 자연 선택의 결과로서 그러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생물들의 놀라운 적응은 이미 설계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설계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근거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대립하였죠. 그죠? 그래서 원자론자들의 물질관을 이어받았던 에피쿠로스 학파는 자연은 원자와 진공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무목적의 원자들의 이합집산으로 자연은 변화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이론이었던 루크레티우스는 만물의 본성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써서 무목적의 원자로 자연과 인간 사이를 설명하려고 시도했고 그런 면에서 스토아 학파와는 근본적으로 대립선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우연 대 설계, 여러분. 지금 정리가 되십니까? 현대 환경과는 어느 쪽 사상에 더 가깝습니까? 우연과 설계로 보는 입장은 고대로부터 시작되어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서양의 역사에서 계속 대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령 중세에 이르게 되면은요, 기독교의 영향으로 설계론이 크게 우세한 영향력을 떨치게 됩니다. 진화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설계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중세에는 널리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것이 고대로의 귀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대에 잊혀졌던 그러한 우연론자들의 생각이 다시금 부활이 돼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가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동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연을 강조하는 그러한 원자론,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 이런 것들이 부활하여서 다시금 영향력을 떨치게 됩니다. 과학혁명기인 17세기에 되게 되면 우연과 설계가 어우러진 근대적 자연관이 수립이 됩니다. 기독교적 사상에 근거해서
설계를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이 또 널리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자연을 우연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또 원자론적 사상 또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개몽시대인 18세기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균형이 어느 정도 깨지게 됩니다. 즉 무신론적 유물론이 크게 융성하면서 우연 쪽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죠. 우연을 강조하는 그러한 생각이 과학계에 점점 영향력을 크게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한 설명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종교적 뒷받침을 받는 그러한 생각으로 치부되기 이르죠. 그 결과 근현대 19, 20세기에 이르게 되면 자연적 원인과 확률에 의해서 질서의 태동이 인정이 됩니다. 즉 놀라운 생물들의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의 경과 속에서 자연적 원인과 확률의 개입으로, 즉 우연이 되겠죠. 우연이 오래 누적되다 보면 그러한 질서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화론의 도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신의 개입에 의해서 설계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낡은 종교적 믿음으로 치부되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날 근대적인 그러한 환경관에서는 우연적 자연관이 더욱더 우세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화주의나 혹은 물질주의에서 이런 우연의 관점이 크게 위세를 떨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랜 서양의 과학의 역사 속에서 자연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변모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로 자연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자연을 설계의 산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언제든지 그러한 싸움에서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서양 환경관의 기원 두 번째 시간 기독교 사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지내십시오.